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당 지지도, 비례정당 지지도 우선 바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 그래픽 좀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요. 두 거대 양당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제 그 전에 나온 지표인데요. 1.6%, 1.8%포인트씩 각각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3당, 정의당부터는 저렇게 조금씩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기 하루 전까지 이제 조사가 된 내용이죠. 근데 이 조사 내용을 보면은 역시 큰 변화는 없어요. 네. 지금의 지형이 그대로 선거 때까지 간다. 갈 가능성이 답은 이제 높아진 것인데,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합하면 70%가 넘는 지지율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무당층까지 합하면은 사실상 무당층 두 거대 정당 합하면은 80% 정도 되는 거죠. 예. 나머지 20% 정도를 소수 정당이 이제 나누어 가지는 그런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도 그대로 조금 약간의 상승은 있지만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좀 마찬가지고 민생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공식 선거운동 들어갔을 때 정말 뭔가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대형 변수를 네. 이른바 이렇게 맞닥뜨리지 그렇죠. 않는 이상 초대형 변수가 없다면 이 지형대로 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런 이유는 지금 뭔가 각 정당별로 차별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력이 없는 거죠. 코로나19가 전체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네. 이른바 코로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정당 지지가 사실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 되는 정당 지지율을 소수 정당들은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적어도 지역구 후보를 내고 있는 네. 정의당도 그렇고 민생당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또 정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오히려 지금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오히려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는 정당 지역구로 지금 안 낸 정당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그 보니까 비례정당 투표에 대한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네. 자, 뭐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두드러지는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미래한국당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9%포인트가 내려앉았어요. 네. 이건 이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열린민주당도 파격적으로 상승된 건 아니지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유의미하게 2.6%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정의당도 올라갔죠. 그리고 또 무당층도 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왜 생겼느냐? 일종의 충돌 현상입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오히려 다투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오히려 한쪽으로 빠져 있는 반면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실 같은 가족 아니냐, 네. 이렇게 평가받고 인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서는 서로 조금 더 비례 의석을 더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경쟁이 붙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충돌 현상에서 누가 그러면 지지율에 영향을 받느냐? 대체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해찬 대표도 선긋기에 나서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칫 이게 속수무책으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더불어시민당이 보이게 되면 네. 이런 경우에는 열린민주당 쪽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가만히 보면 빠진 9%포인트가 어디로 갔느냐?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무당층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이런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은 더불어시민당으로서는 상당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이번 선거 판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에는 이렇게 별개의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표가 끝나자마자의 1당은 예. 지역구만 가지고 1, 2당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합해져서 과반 정당이 되고 안 되고 나중에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빨리 이 합당 가능성이 있는 그 더불어시민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으면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이 기대치일 수도 있거든요. 기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데 열린민주당으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정의당에도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약간 동정론이에요. 아 너무했다. 그 범진보 진영에 정의당을 좀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열린민주당 쪽에 관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관심, 그다음에 이것이 동조화되는 거죠. 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한 가족이다. 민주당 가족이 더 주목받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또 한편으로 인물 개개인 면면이 굉장히 지금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권자들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더 민주당 같은 거 우리가 아니야? 알고 있던 기존의 민주당에 더 가까운데.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동조화 현상이 열린민주당 쪽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죠. 앞서 우리 또 인터뷰에서도 윤호중 사무총장이죠. 지금 또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네. 구분을 할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 투표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일단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인식돼 있는 각인돼 있는 형태대로 투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린민주당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걸 얼마만큼 저지하고 저 표를 다시 더불어시민당으로 가져오느냐. 이게 지금 선거운동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애초에 비례정당 플랫폼에 참여할 때 그래서 당명을 정할 때는 앞에 더불어 쪽에 좀 방점을 찍었는데 네. 오히려 민주당 쪽, 열린민주당의 민주당 쪽에 좀 방점이 찍힌 채로 지금까지는 민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종의 묻고 더불어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열린은 또 노무현 대통령 생각합니다. 열린 우리 당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열린 노무현 대통령이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쌍끌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우리가 네이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심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 그 누가 정했어? 이렇게 되면 지금 와서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지지층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연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가족이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데 너무 지나치게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 이게 불법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하지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어찌됐든 간에 당명을 참 잘 지었네요. 네. 네. 이번에는 무당층, 우리 네. 배종찬 소장께서 무당층을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이른바 이제 스윙 보터들인데 이번에 무당층 비율이 한 27% 정도 된다라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20대 총선, 4년 전에 우리 총선 4년 전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무당층의 비율이 네. 선거 전, 총선 2주 전이랑 총선 당일이랑 네. 무당층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이 표입니다. 이게 네. 선거 2주 전에 무당층 비율은 25% 정도 됐는데 그 무당층에 어디를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왼쪽에 각 당의 왼쪽에 이제 빗살이 돼 있는 부분은 이 당을 지지한다라고 저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실제 2주 뒤에 까고 보니까 투표함을 까고 보니까 저렇게 나타난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그렇죠. 없어 보이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 투표함을 열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당층은 누구냐? 지지 정당이 없으니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성향이 어떤지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또 우리 전문가 네. 또 이슈 폴폴이 해야 될 일인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강자가 누구였느냐? 새누리당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숨어 있었냐면 저 무당층은 상당수가 중도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인데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네. 실제 투표장에 갔을 때는 국민의당을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25% 중에서도 약 절반가량은 국민의당으로 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일부분은 어디로 갔느냐?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분은 또 지금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일부분은 어디로 갔냐? 투표장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적극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 숨어 있는 표가 4년 전의 구도는 보수 정당의 강세 현상에서 중도층들은 그러니까 무당층의 절반 정도죠. 국민의당으로 갔고 또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갔고 일부는 투표장으로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번 총선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바로 이번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전화 면접 조사를 해보면 비슷해요. 약 한 25% 가량이 되거든요. 그럼 이들은 지금은 강자가 누구일까?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무당층 속에는 이른바 샤이 보수,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숨어 있어요. 네. 이들이 한 절반 정도 무당층에서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응답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를 비교할 때 전화 면접 조사에서 무당층이 많죠. 그렇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뚝 빼서 자동응답 조사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에 갖다 붙이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아. 자동응답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자, 이들 중에 정작 선거 투표일에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숨어있는 표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는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해. 또 일부는 누구다? 일부는 국민의당으로 약간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투표장에 안 가는 부동층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이 부동층, 무당층, 스윙 보터들의 이번 선택은 어떨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지역구 격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을을 선정해봤는데요. 대구 수성을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 미래통합당 네. 이인선 후보가 이번에 도합을 겨룹니다. 근데 무소속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섰기 네. 때문에 이 지역이 더 큰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이 지역에 대한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에 있었던 걸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네. 정말 조명도 보통이 아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지역구에 간에 정당 강세 지역이 있죠. 그런데 네. 대구 수성을은 미래통합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쪽의 후보는 정당 경쟁력입니다. 이인선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럼 이인선 후보가 앞서야 되지 않냐? 무소속으로 누가 출마를 했습니까? 바로 대선 후보급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후보가 출마. 이러면 두 사람은 일단 박빙이 됩니다. 일단 여기 쉽게 출마하는 보시면, 과정, 네. 지역으로 나서는 과정 자체에 굉장히 많은 또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 지역에 사실 홍준표 후보가 양산을로 간다 그랬다가 처음에는 이제 고향에서 출마한다 그랬다가 고향 창녕이 포함된 아니야 저기 뭐 좀 지역구 재조정이 필요해 이러면서 공간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럼 양산을로 가겠다 이랬는데 양산을에서 사실상 공천에서 컷오프가 됐죠. 네. 배제가 되면서 본인의 또 다른 정치 기반이 있는 곳이 바로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 수성을 왜냐하면 대구 수성을로 출마한 것도 아주 재미있는 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친한 주호영과 김부겸이 있는 곳은 나 안 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호영 의원이 이제 옆에 그렇죠. 수성 갑으로 가게 되니까 바로 옆 동네로 가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구 수성을인데 이 지역은 지금 다른 이슈가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미래통합당도 공격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잔뜩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후보와 대선 후보급인 홍준표 후보가 막상막하의 대결인 가운데 아직 몰라요 선거가. 근데 이상식 후보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상당히 또 약진하는 모습. 그러네요. 한편으로 이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수성이 한목으로 가는 거거든요. 수성갑의 김부겸, 또 수성을의 또 이상식 후보 이렇게 해서 함께 공동 또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가는 선거가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상식 후보도 선전하는 모습인데 이 지역은 다른 이슈보다도 이 지역의 몇몇 이 동지역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성향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바로 이 수성을 지역 중에서도 두산동, 중동, 상동, 파동 지역이 대대적인 재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또 표심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볼 부분이고 일단은 또 이 네. 지역은 사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많은 유권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지산 범물지구입니다. 지산 1, 2동, 범물 1, 2동. 그다음에 수성 1가에서 수성 4가동까지 이루어지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지역의 키는 열쇠는 수성 1가부터 수성 4가동이 중요해요. 이쪽에 또 젊은 세대 인구가 있고 상권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대구는 코로나19에 정말 결정타를 맞았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역 중에서도 수성갑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비근할 정도의 이 부촌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것이 수성을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전통적으로 계속 이 보수가 또 아주 강했다면 이 지역만큼은 수성갑처럼 젊은 세대 인구가 재개발돼서 들어오면서 조금 변하는 양상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가세하면서 이 지역은 뭐 지역적 특성보다도 오히려 전국적인 관심도가
부쩍 높아진 네.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홍준표 후보가 얼마만큼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인데 그걸 뚫고서 이 무소속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느냐, 아니면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인선 후보, 또 막 마지막까지 우리 선거는 모릅니다. 이상식 후보의 또 경쟁력도 함께 짚어봐야겠습니다. 4월 15일 밤에 누가 끝내 웃게 될지는 지금 전망을 해주시기가 좀 어렵겠죠? 밤에는 힘들고요. 아마 새벽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